안녕하십니까. 탑맨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기 직전이지만 그 탐정, 외국에는 다 있는 탐정에 대한 직업, 탐정의 법제화의 필요성, 또 탐정이 하는 일, 탐정의 실무적인 부분,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민간조사로 불려지고 있지요. 민간조사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 탐정이 법제화가 되면 미제 사건의 해결, 또 뭐 실종자 찾기, 뭐 이런 업무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탐정 법제화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어떤 미제 사건들을 분석을 해서 올리고 있지요, 제가. 그래서 범인은 누구일까? 범인에 대해 찾아 나가지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링, 프로파일 이런 말을 언젠가부터 우리가 썼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 어떤 한 영화, 뭐 양들의 침묵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된 그런 개념인데, 사실 내가 프로파일러다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프로파일러 학과가 우리나라에 뭐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것처럼 경찰학과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공인된 면허가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칭 프로파일러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딱 검증이 된 그런 프로파일러가 있지는 않다. 물론 이제 그런 관련 범죄심리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계시지요. 그분들이 경찰 조직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범죄심리 분석관이라는 표현으로 경찰관 생활을 하신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프로파일러라는 말을 들을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프로파일러는, 그리고 공식적인 프로파일러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다. 자, 탐정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도입될 것처럼 프로파일러도 앞으로 많은 인원들이 탄생할 걸로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파일러의 어떤 개념을 좀 정리해 보려고,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서치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자료 검색이나 또 이제 좀 큰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러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프로파일러는 어떤 걸까? 좀 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어떤 자기소개나 이런 걸 할 때 프로필을 쓴다는 말 실제로 쓰죠. 프로파일, 프로라는 말과 파일이라는 말이 결합된 거예요. 제가 영어 학원을 한 14년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어원, 어근, 어두, 어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학습을 시켰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자, PRO, 프로라는 어원은 우리가 프로세스는 절차를 뜻하고, 프로페셔널, 뭐 전문적인 이런 뜻이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PRO, 프로의 어원은. 그래서 보통은 앞으로 전진하는, 또 앞의 이런 느낌의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파일은 우리가 무슨 파일 그러지 않습니까? 파일, 이렇게 하나하나의 파일에 담다, 어떤 저장 공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어떤 걸 파일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파일은 하나의 분석화해서 분류하고 나누고 정형화시키고 이런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은 내가 좀 앞으로 전진해서 좀 더 정형화시키는 분석 방식이다. 프로파일 한다. 그 프로파일의 ing가 붙으면 프로파일링이 되겠죠. 프로파일 하는 사람은 프로파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는 간단하게 일단 좀 정리를 하면, 일반적인 어떤 수사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에서 하는 수사기법.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사람에게 어떤 우리가 의사들이 처음 환자를 대할 때 문진하듯이 이런저런 관련된 사람, 목격자나 뭐 피해자나 가해자로 추측되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 탐문수사라는 말을 쓰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수사 기법들이 있어요. 수사 관련된 뭐 수법 수사라든지 뭐 탐문 수사,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있죠.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탐정이 경찰은 아니지만 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한번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수사 관련된 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탐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수사 기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파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경찰관들이나 수사관들이 하는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등장하는 게 프로파일링입니다. 자,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특히 어떤 게 있을까요?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 연쇄살인 사건 수사 등에 투입이 돼서 그럼 투입이 돼서 어떤 걸 하는 게 프로파일이냐? 용의자, 범죄자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성격, 중요한 거예요. 성격, 그 다음 행동 패턴, 그 다음 일단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분석하는 게 결론은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의자를 특정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심리 상태이고 어떤 나이는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취향은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사람을 추려나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의자의 성격, 행동 패턴 등을 analyzing,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도주 경로로 그 사람이 도망갔을까,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확대해 나가는, 자, 범위를 추려 나간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반경을 또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추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프로파일링이다. 범죄심리 분석관 또는 범죄심리 분석 요원이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좀 어렵죠? 프로파일러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범죄심리 분석관이라는 말을 또 분석을 해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심리, 마음이잖아.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범죄심리 분석 요원, 뭐 같은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시키면 범죄심리의 행동이 하나 더 붙어. 범죄심리 행동 분석 요원, 이런 말도 쓴다. 프로파일러를 한국말로 바꾸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범죄 사건의 정황이나 단서들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여 용의자의 성격과 행동 패턴, 성별, 그 다음 나이, 직업, 취향, 취미,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 컴플렉스, 상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론함으로써 수사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고 뭐 그런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프로파일링이. 그 다음 도주 경로, 은신처 등을 예상을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잡은 후에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심리전을 하는 거야. 심리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그 사람의 완벽한 자백까지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하는 게 프로파일러다. 정신과 의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신과 의사도 어떤 그런 치료의 목적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죠. 그 다음 그 환자의 어떤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처를 또는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신과 의사입니다. 많은 점이 좀 공통적인 것으로 보여요. 자, 프로파일러들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일반적인 수사 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연쇄살인 사건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범죄. 자,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비상식적인 그런 범죄들, 그런 사건들에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956년에 미국에서 16년 동안 단속적인 건 이제 지속적인 거에 반대말이에요. 쭉 하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좀 잊어버릴만 또 탁 터지고 좀 간헐적으로. 1956년 미국에서 16년 동안 단속적으로 폭탄 테러를 일으키면서 뉴욕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조지 매트스키라는 범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도 똘짓을 많이 하니까 미친 폭파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 조지 매트스키가 경찰에 검거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맡은 사람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 이름이 제임스 브리쉘.
제임스 브리쉘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 사건을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범인의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추정을 합니다. 심리적인 상태를 추정을 해서 많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프로파일링, 범죄 심리 분석을 통한 수사가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1956년.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약 한 20년 가까이가 지나서 1972년 FBI는 한국말로 미국 Federal 연방의 Investigators겠죠.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1972년에 행동과학부라는 부서를 신설합니다. 근데 이제 행동과학부라는 그 부서는 2014년도 들어와서 해체가 되기는 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1972년에 FBI에서 행동과학부라는 기관을 신설하면서 프로파일링 기법이라는 거를 체계화시켜서 공식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FBI에서. 그 다음에 이제 1983년에 국립흉악범죄분석센터라는 걸 미국에서 설립을 해요. 1983년에 국립흉악범죄분석센터를 설립을 해서 FBI를 비롯해서 전국 경찰로부터 범죄 자료를 받아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보관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공통점, 차이점을 분석을 한 후에 우리 그 빅데이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수사관들은 흉악범죄가 딱 터지면 일단 리포팅을 작성하겠죠. 이 리포팅을 작성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1983년에 설립된 국립흉악범죄분석센터에 프로파일링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일어난 그 흉악범죄 사건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공유를 하고 프로파일링을 하고 범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받고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 자, 그럼 한국의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이 등장한 건 언제일 것 같습니까? 2000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아래 과학수사계라는 곳에 범죄행동분석팀이라는 걸 최초로 설치합니다. 범죄행동분석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도 프로파일러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다. 이게 뭐 간단하게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나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이제 이어서 또 필요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탐정이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또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맨 임병수 대표입니다.